성인 ADHD면 99% 나타난다는 주요 증상은 무엇인가요? 성인 ADHD 진단 방법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ASRS,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통 이제 A군과 B군으로 나눠져서 위에 있는 A군이 총 6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음영에 속하는 게 4개 이상 속하는가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게 이 성인 ADHD의 주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일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거, 일을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는 거, 약속이나 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거나 잊어버리거나 또 골치 아픈 일 해결 안 하고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주된 증상이고 주로 여기에서 불편함을 많이 겪죠. 성인 ADHD는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성인 ADHD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ADHD를 진단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진단 기준과 거의 동일하게 많이 갖다 쓰고 있는데 거기 이제 DSM이라는 진단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얼만큼 해당이 되는가 이런 걸 맞춰보고 성인 ADHD 같은 경우에는 특히 ASRS, 성인 ADHD 자가보고 척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척도에 몇 개가 해당되는가 그거를 우선 대조를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컴퓨터를 통해서 주의력 검사를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종합주의력 검사, CAT라는 검사와 그 다음에 정밀주의력 검사, ATA라는 검사가 있는데 그 검사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그 검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연령대의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을 비교했었을 때 정선범위에 들어가 있느냐, 약간 벗어났냐, 많이 벗어났냐 이런 것들을 같이 참고를 하는 겁니다. 더 좋은 거는 뇌파 검사를 해가지고 실제 그 ADHD와 관련 있는 전두엽 기능이 좀 저하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살피면 더 좋죠. 그리고 본인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 특히 성인분들은 병원을 찾을 적에는 그만한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가, 이게 ADHD에 부합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상담을 하고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서 ADHD냐 아니냐 이런 걸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성인 ADHD는 왜 생기는 건가요? 성인 ADHD뿐만 아니라 일반 ADHD도 마찬가지인데 이 ADHD에 대해서 이 오해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은 양육이 잘못돼서 그렇다라든가 심한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다 또는 어려서 미디어나 이런 데 노출돼서 그렇다든가 이런 부분이 오해인데 ADHD는 타고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달리기가 빠른 애도 있고 느린 애도 있죠. 달리기가 느린 애들은 운동을 안 해서 집에서 뛸 기회를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느린 거죠. 빠른 애들은 운동을 별로 안 해도 빠른 애들은 빠르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주의력도 똑같지가 않죠.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개인차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특별히 좀 저하가 돼서 일상생활, 특히 우리는 집단 교육으로서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에서의 공부라든가 교우 관계 이런 데서 불편함을 많이 겪으면은 이제 그럴 때 ADHD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건데 그 ADHD가 보통 잘 해결이 안 되고 가면은 일부는 성인으로 넘어갑니다. 그걸 성인 ADHD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 때문에 없던 ADHD가 생기는 게 아니고 그냥 ADHD는 타고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DHD가 아니라 다른 증상인데 ADHD로 착각하기도 하나요? 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굉장히 피곤한 경우에 평소만큼 집중이 안 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거나 실수가 반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적에 내가 이게 ADHD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성인 ADHD라는 것 자체가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나도 성인 ADHD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혼동을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불안장애 같은 거, 사람이 불안을 많이 느끼면 아무래도 주의력도 떨어지고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거 내가 ADHD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울장애도 그렇죠. 사람이 살면서 극심한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 일부는 이렇게 우울장애로 고생을 하시기도 하는데 보통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끼시면은 대부분이 인지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집중이 잘 안 되고 이게 업무 효율도 떨어지고 실수도 하고 또 일부는 감정 조절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것만
이것만 놓고 보면 성인 ADHD랑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감별점은 성인 ADHD는 원래부터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고, 우울장애는 이제 없던 것들이 생긴다.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집중이 안 되거나 뭐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가, 그리고 극심하게 우울감이 있다, 이제 이러면은 요거는 성인 ADHD가 아니라 우울장애구나, 구분할 수가 있죠. 그 밖에 양극성 장애, 양극성 장애는 이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나타나는 건데, 이때 이 조증 상태가 굉장히 사람이 들뜨고, 뭐 예를 들면 뭐 하루 이틀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고 충동적으로 뭐 구매하고 막 술 마시고 어디가 클럽 가서 놀고 막 이제 이러거든요. 그게 ADHD에서 충동 조절이 안 되는 거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혼동하기도 하는데, ADHD는 그런 게 계속 지속된다면,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또 조증 상태가 며칠 지속되다가 또 쭉 내려가서 우울증 상태가 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반복되는 양상들이 있죠. 그 밖에 수면장애, 잠을 깊이 못 자면은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서 집중이 안 되고 효율이 떨어지는 거를 성인 ADHD로 혼동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 뭐 알코올이나 약물 같은 이런 중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지 기능이 떨어지니까 오해할 수가 있겠죠. 그 밖에 뭐 흔하진 않지만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경우에도 굉장히 좀 들뜨고 초조하고 이런 부분이 ADHD의 그런 충동이나 이런 과잉행동이랑 좀 혼동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장애. 학습장애는 원래 이제 읽기장애, 쓰기장애, 계산장애 이 세 가지인데, 이 부분들이 잘 개선이 안 되면 이제 성인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학습이나 이런 데 어려움을 겪죠. 무슨 시험 같은 거 준비할 적에도 집중이 안 되고 어렵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실은 학습장애가 있는 건데 그게 ADHD 때문이다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이거 요즘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어떤 큰 일을 겪은 다음에 그 외상이 기억나가지고 아주 일상생활에 지장을 겪죠. 당연히 집중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감정 조절 어렵고 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죠. 그걸 또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그 외상, 그 트라우마가 있는 이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명확하게 있고, ADHD는 그 전부터 그냥 그 경향성이 있는 거니까 이제 구분은 비교적 잘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이런 경우는 뭐 구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뭐 금방 표가 나지만, 좀 마일드하게 그런 가벼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성 같은 경우, 또 상대방과 어떤 그런 대인관계가 원활하지 않다거나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ADHD로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을 자꾸 미루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걸 ADHD로 착각하기도 하는데 확실한 기준이 있을까요?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자꾸 게으르고 하기 싫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죠. 누구나 그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게 업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실제로 성인 ADHD 진단 기준에 보면은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끝마무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강조가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증상입니다. 결국은 누구나 게으름 피고 싶고 눕고 싶고 하기 싫고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결국은 한단 말이죠. 그래서 크게 업무에 지장이 없으면 그걸 ADHD로 진단 내리긴 어려운데, 실제로 그게 결국은 해야 될 거를 못하고 기한을 넘기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 경우라면 ADHD를 의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ADHD에 대한 오해 혹은 진실이 있나요? 이 ADHD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인터넷에 떠돌고, 또 그러다 보면은 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선입견을 갖고 ADHD는 이런 거야, 이런 어떤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ADHD 오해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ADHD는 과잉행동이나 충동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TV에 나오는 금쪽이처럼 금방 보면 알 수 있어, 이런 내용들인데,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ADHD는 조용한 ADHD, 소위 주의력 결핍 우세형 ADHD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얌전해요. 집중만 못하지. 그래서 이게 얘가 무슨 ADHD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ADHD에 속합니다. 전체 한 4분의 1 정도로 보거든요. 그 밖에 이제 ADHD는 잘못된 양육으로 생긴다. 부모님이 혼을 낼 때 혼을 내지 않아서 아이가 버릇이 없는 거야. 그렇게 의자의자 해가지고 아이가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거야. 이런 식의 오해가 있는데, 양육이 영향을 조금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양육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 밖에 ADHD는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다. 특히 성인분들 같은 경우에 네가 자꾸 게으르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될 거 못하고 하는 건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래. 의지를 갖고 열심히 해야지, 이겨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그 입장이 되면은 정말 성인 ADHD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컴퓨터 주의력 검사를 해보면 이거를 못 하시는구나 이분은, 이렇게 그걸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수행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지를 가지고 이분은 살아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닌 거죠. 그 밖에 이제 ADHD는 크면 사라진다,
크면 좋아져. 어릴 때 다 그래.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특히 이제 아버님들이 우리 그 아들이 과잉행동이나 충동 보이는 걸 보고 나도 그랬어. 크면 나아져.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요. 어른들이. 근데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반이 맞다는 건 뭐냐면은 1학년, 2학년 때 착석이 안 되고 돌아다니고 이런 애들이 크면 착석도 되고 이제 그렇게 큰 문제 행동을 일으키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반은 맞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아이가 착석이 되고 이제 수업에 조금 뭐 집중하는 정도가 됐었을 때 그 또래들은 착석은 기본이고 훨씬 더 어려운 학습에 오랫동안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면 나아져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문제 행동들,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의력이나 충동 조절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이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그리고 ADHD는 남자애들한테만 있어. 이런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과잉행동, 충동이 우세가 되는 그런 ADHD가 좀 드물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자애들처럼 뭐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고 친구 밀치고 싸우고 이런 게 좀 드물기 때문에 남자애들만 있는 거로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DHD는 과잉행동이나 충동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아챌 수가 있어. 이런 오해입니다. 굉장히 얌전하고 조용한 ADHD도 많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 부분을 ADD라고 해가지고 따로 구분을 하다가 언젠가부터 이거를 ADHD의 하위용으로 넣어서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HD에는 이런 조용한 ADHD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ADHD 하면 금쪽이 뛰어다니고 친구 밀치고 수업 시간에 방해하고 이런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좀 혼동하신 경우가 있는 거죠. 그 밖에 ADHD는 휴대폰을 많이 보고 유튜브나 이런 미디어에 많이 노출됐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렇게 돼가지고 뇌가 망가지는 거야. 이제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뇌가 그렇게 약하지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야 TV 많이 보면 바보 돼. TV는 바보 상자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보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과대 평가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ADHD냐 아니냐 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구분하시기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또는 우리 자녀가 ADHD라고 의심이 되시면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DHD의 잠재력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ADHD가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 이제 있는 것도 사실인데 반면에 굉장히 장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ADHD 있는 친구들 보면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 그리고 자기가 흥미를 가진 거에 또 집중을 잘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좋은 결과물을 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이 좀 획일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해진 어떤 답을 구해서 적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ADHD 아동들이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걸 좀 뒤집어서 보면은 그만큼 정형화되지 않은 독창적인 사고들, 그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세상을 보면은 뭐 AI, 뭐 앞으로 뭐 로봇도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데 이미 우리가 지식이라든가 어떤 기본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다 AI가 대체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럼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그런 창의력,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ADHD 있는 사람들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밖에 어떤 몰입 능력, 일반적으로 ADHD는 집중을 못하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본인이 흥미를 가진 부분엔 또 굉장히 집중을 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혹시 ADHD라고 하더라도 이 아이를 그냥 뭐 무조건 그런 부분을 없앤다 이런 것보다 단점은 좀 줄여주고 장점은 극대화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인 거죠. 그 밖에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은 못하더라도 순간적으로는 짧게 아주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낼 수가 있어요. 특히 업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야, 저분은 ADHD인 것 같다 라고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한 성과를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의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이게 어떤 지루한 거를 오랫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래는 못하시지만 짧은 시간에 굉장히 성과를 내시는 아주 창의력이 있게 그런 분들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밖에 어떤 위기 상황에서 또 빨리 대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런 대처 능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 됐었을 때 그때 정형화된 방법으로 해결이 어려울 적에 기발한 방법으로 그걸 또 해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 사업가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ADHD인 것 같은데 야,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저거를 해결하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장점이죠.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솔직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지를 않고 보통 머릿속으로 우리가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인간관계라는 게 그래서 뭐 다툼이 없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좀 거리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ADHD 있는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중에 상당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직설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황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관계를 이어다 보면 이 사람 본심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제 그런 걸 알고 더 허물없이 친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친해지면은 편합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이 사람 다구나, 뭘 재고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굉장히 편한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 사람 ADHD 아닌가 싶은 사람들이 제 지인들 중에 있는데 만나면 편해요. 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이제 관계의 솔직성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장점이자 뭐 단점이겠지만 그 밖에 이제 뭐 어떤 유연한 사고, 틀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어떤 뭐 다중 사고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 있다 저거 있다 이러니까 그게 정신없고 결과물을 못 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게 각각에서 또 좋은 성과들, 통합되면서 성과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잘 살려나가면 ADHD라고 하더라도 더 행복하게 성과를 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DHD 아이의 특징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우선 ADHD라고 하는 그 용어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약자냐 하면은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ttention Deficit은 주의력이 부족한 거고요. 하이퍼 액티비티는 과잉행동, 충동까지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D는 디소더, 장애란 뜻인데, 뭐 여담이지만 뒤에 있는 장애는 장애인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과에 붙는 진단명, 디소더라고 해서 붙는 건데, 어쨌든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의력 결핍 그리고 과잉행동 충동이 있어서 일상생활,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라든가 친구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또는 업무, 학습 이런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ADHD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된 증상은 주의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과잉행동, 충동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다 같이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굉장히 얌전한데 집중만 못하는 경우, 이거를 이제 ADD라고 합니다. Attention Deficit Disorder인데, 예전에는 이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하다가 언젠가부터 ADHD의 하위용으로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ADHD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뭐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고 밀치고 음식점에서 음식 뭐 들러 얻고 막 이런 걸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얌전한 주의력 우세형 ADHD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좀 몇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과잉행동이 있고 충동이 있습니다. 과잉행동, 충동 다 ADHD의 특징인데 이게 조금 달라요. 과잉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행동이 좀 과한 거죠. 예를 들면은 누구나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거를 많이 움직인다, 이런 건 이제 과잉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말을 조금씩 할 수 있는데 말을 너무 많이 한다, 이런 것도 과잉행동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행동이 좀 과한 거, 이런 거라면은 충동이라고 하는 거는 말하자면 생각 이전에 행동이 불쑥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친구랑 뭐 말다툼이 있는데 먼저 내 손이 불쑥 나가서 친구를 밀치거나 때렸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생각하기 전에 불쑥 그런 행동을 하고, 또는 나쁜 말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불쑥 나쁜 말이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동에 가까운 충동성인 거고요. 그래서 과잉행동과 충동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을 못한다는 건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특히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쭉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의 어떤 자극에 쉽게 집중이 깨지고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누구나 있을 수는 있는데, 이게 과해서 나의 일상생활, 학교생활, 친구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면 ADHD를 꼭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ADHD 아이의 행동이 느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동이 느린 것 때문에 부모님들은 아주 속이 터져서 힘들다고 그런 호소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은 아침에 집에서 8시 30분이면 나가야 되는데 8시 20분이 돼도 아이가 여전히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른 세수하라고 화장실로 들밀어서 세수하고 있겠거니 하고 문을 열어보면은 가만히 거울을 보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시간 내에 해야 될 거를 잘 못하고, 외출해야 되니까 빨리 준비해라, 세워라, 내워라, 뒤로 밀어서 결국은 약속 시간에 막 늦기도 하고, 다 같이 식구들이 늦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하는데 이거 금방 앉아서 끝내면 30분이면 끝날 거를 자꾸 뒤로 미루고, 앉아서 하는데 30분이면 할 거를 1시간, 2시간이 돼도 못 끝내고, 행동이 느리거든요. 어떤 행동을 빨리 신속하게 하는 거, 그런 거를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 뇌의 전두엽입니다. 특히 전두엽 중에서도 전전두엽, 프리프론탈 코르텍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의 전전두엽 피질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자기의 실행 기능 또는 집행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이 기능이 뭐냐면 어떤 행동을 계획하고 개시, 진행, 종료, 평가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잘 돼야 행동이 소위 말하는 빠릿빠릿하고 빨리빨리 이걸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ADHD가 있는 아이들은 결국
이 전두엽이 미숙하기 때문에 주의 집중이나 충동 조절, 과잉 행동을 조절하는 이런 게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실행 기능, 집행 기능도 약하다 보니까 어떤 일을 신속하게 하는 게 늦는 겁니다. 그래서 ADHD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집중을 못해서 뭐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뭐 과잉 행동 충동으로 친구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시간 내에 과제를 못한다거나 학교에 자꾸 지각을 한다거나 다 같이 뭘 해야 되는데 이 아이 때문에 다 같이 지각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그 ADHD 아동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속이 터지고 힘들어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 개선이 되어야 주의 집중이나 충동 조절뿐만 아니라 이런 행동을 빨리 하는 이런 부분도 개선이 될 수가 있는데 임상적으로 이 부분 개선되는 게 꽤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꾸준히 적절한 치료를 받고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런 행동의 늦은 부분들도 충분히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ADHD 아동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에는 무엇이 있나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DHD 아동은 수업 시간에 뛰어다니고 친구를 밀치고 음식점에서 뭔가 뭐 잘못해서 엎지르고 이런 아이일 것이다. 금방 보면 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조용한 ADHD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굉장히 과잉 행동이나 충동이 두드러져서 부모님이 힘드신데 밖에 나가면 또 조용한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특징이 뭐냐면은 좀 불안이 많아요. 불안이 많은 애들은 나가서 그런 행동을 했었을 때 혹시 지적받고 혼나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는 행동을 어떻게든 억제하는 경우도 있는데 집에서는 아주 이제 행동이 과해가지고 부모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학습 같은 건 좀 잘 안 되죠. 그래서 같은 ADHD라고 하더라도 양상이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냥 전형적인 뭐 뛰어다니고 충동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집중을 잘 못한다거나 아이가 왜 이러지? 이런 부분이 좀 의심되면 한번 전문기관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어요. 그 밖에 ADHD에서 또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부모님의 양육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야, 부모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애가 저래? 의자의자 오냐오냐해서 키우니까 그렇지. 아닙니다. 그 부모님들도 아이 충분히 혼내시고 충분히 행동 개선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이가 타고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오해죠. 그리고 ADHD는 공부를 못할 거야. 집중을 못하는데 어떻게 공부를 잘하겠어? 근데 놀랍게도 ADHD가 있으면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아니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ADHD가 있지만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이게 학습 양이 많지 않고 깊이가 없으니까 그냥 쓱 보고서 시험을 아주 잘 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기복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시험을 좀 못 보는 경우도 있지만은 잘 볼 땐 정말 반에서 1등을 하는 아이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때까지 항상 모든 과목을 100점을 받은 애도 있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 수업 태도가 안 좋고 집에서도 이제 태도가 안 좋으니까 데리고 오셔서 컴퓨터 주의력 검사를 해봤는데 주의력이 매우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 아이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아이죠. 이런 아이들이 대부분 5학년, 6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중학생이 되면은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좋은 머리로 그걸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리고 머리가 나쁠 것이다. ADHD는 머리가 나쁠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ADHD 영재도 있습니다. 아주 똑똑한데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머리의 좋고 나쁨이랑은 관련이 없다. 그리고 ADHD 진단 기준에도 뭐 머리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거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가 이렇게 문제 행동을 일으키지만 크면 나아질 거야. 저절로 나아지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돼. 조금 기다리고 참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큰 문제 행동, 과잉 행동 이런 부분들은 크면서 물론 나아지죠. 수업 시간에 돌아다니는 애들이 초등학교 뭐 고학년 돼서 돌아다니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지만 그 학년이 올라가서 아이가 문제 행동이 없어질 때쯤 되면 비슷한 또래 아이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주의력, 충동 조절을 유지하면서 과제를 하고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또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면 저절로 낫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든 의심이 되면 가서 검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일부는 성인 ADHD로 갑니다. 성인 ADHD는 뭐 봐서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죠.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과잉행동 충동을 감추지만 실제로 업무가 주어지고 그걸 시간 내에 해야 되고 발표를 하고 실수 없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지장을 겪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ADHD 아동이 이러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의심이 되면은 꼭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ADHD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ADHD가 있다 이런 진단을 받았을 때 부모님 마음이 정말 무너지세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역시 ADHD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ADHD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는데 그 중에 ADHD는 우리 아이 뇌에 병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아이는 ADHD라는 병에 걸려 있어. 우리 아이는 지금 뇌가 뭔가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ADHD는 사실 병이 아닙니다. 치료돼야 되고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왜 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ADHD라는 게 원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집단 교육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 집단 교육의 체제에 들어가서 적응하지 못한 애들이 생기죠. 그런 아이들을 뭔가 진단을 해야 되겠는데 어떤 진단을 할 것이냐 이래서 학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의를 하는 거예요. 범주 진단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항목 뭐 예를 들면은 최신 버전에 따르면 이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각각 9항목이 있는데 그 중에 6개 항목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진단을 내리자 이런 식으로 합의를 하는 건데 그 항목도 조금씩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이 이제 뭐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진단이 많이 되기도 막 잘 안 되기도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만큼 ADHD라는 진단이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아이 뇌에 어떤 병이 있다 이런 거랑은 좀 다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달리기를 너무 못해요. 반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 다리에 병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주의력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건데 주의력이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 아이 뇌에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주변에서 자기한테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ADHD라는 병이 있어, 우리 아이는 뇌에 장애가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은연중에 아이가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를 항상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역도를 하는 학교에 들어갔다. 그래서 무조건 역도를 해야 돼요, 그 학교는. 그러면 역도를 체형상 잘하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김연아 씨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정말 다른데 재능이 있는데 피겨스케이팅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지만 그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이 아이는 다른데 갔었으면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데 하필이면 대한민국에서 이 집단교육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획일화된 공장식 교육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아이는 뇌에 병이 있어,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부정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이가 그런 영향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는 거예요. ADHD가 있는 아이들이 2차적으로 겪는 문제가 사춘기가 됐었을 때 우울감, 불안감 이런 정서적인 문제를 많이 겪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갔었을 때 지적받고 친구들이랑 관계 안 좋고 시험 제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우울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존감을 보존한다거나 또는 나를 긍정적으로 보는 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되는데 그걸 누가 해줄 거냐는 거예요. 부모님도 힘드시고 속이 터지시지만 이제 그런 걸 해주셔야 되는 게 사실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 아이가 병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좀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개선시켜주면 되죠. 병이 있으니까 치료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아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지면은 개선시켜준다, 향상시켜준다. 달리기가 느리면 다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달리기가 빨라지면 되죠. 예를 들어 ADHD 아동이 몽고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몽고 그 넓은 평야에서 말 달리고 이러면은 뭐가 문제겠냐는 거죠. 오히려 얌전히 자기 숙소에 있는 아이들보다 게르라고 하나요? 그 커다란 천막에 있는 것보다 말 달리고 그냥 뛰어다니고 하는 게 더 남자답고 건강하다고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ADHD가 되기도 하고 또는 씩씩하고 용감한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를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남역에서 이제 수인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입니다. 수인지 한의원 원장인데 저희는 틱이랑 ADHD 두 가지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진료도 과거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이 선택과 집중을 해야 어떤 거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만 집중해서 한 지 벌써 20년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일본을 가보면은 왜 몇 대째 내려오는 우동집, 과자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틱이나 ADHD에 있어서도 그런 하나의 오랫동안 우동만 또는 오랫동안 스시만 해오는 그런 셰프처럼 그렇게 어떤 질환에만 집중해서 더 실력을 쌓아나가고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게 전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가지 질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ADHD라든가 또는 틱장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알려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도 바로 잡고 또 정확한 또 좋은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유튜브를 저도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 하나는 틱장애 한의사, 하나는 ADHD 대표 채널이라는 채널입니다. 그래서 혹시 뭐 ADHD라든가 틱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계시면 저희 채널에 오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수인제 두뇌과학이라고 하는 두뇌 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 ADHD라든가 경계선지능 발달장애 아동들을 보니까 이거는 두뇌 훈련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뭐 강남역에 있긴 하지만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다 오시긴 어려우니까 교통이 편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지점을 두게 된 겁니다. 현재는 분당이나 목동, 잠실 쪽에 지점이 있는데 그런 지점에 방문하셔도 거기는 뭐 병원이 아니니까 무슨 약을 복용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ADHD, 발달장애 또는 학습장애, 경계선지능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은 수인제 두뇌과학을 검색하셔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